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2 14번째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더불어민주당 컷오프 오늘 결국은 결정이 났습니다. 나서 뭐 오전부터 계속 소위 말하는 찌라시로 막 카톡으로 막 돌고 누군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확정된 의원을 보면요 총 10분입니다. 지역구 6명 문희상, 신계륜, 유인태, 노영민, 전정희, 송호창 의원 이렇게 6명이고요. 비례대표는 김현, 임수경, 백군기, 홍을학 의원 이렇게 4명 그래서 총 10명이 컷오프 탈락했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되면은 진성준 없어요 여기? 다행스럽게도 네, 없습니다. 오늘 사실 걱정 많이 했죠? 걱정 많이 했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네. 저는 어저께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하기를 친전을 다 보내겠다. 국회의원 직접 받아보는 친전으로 당신은 면접심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떨어진 분들은 면접심사에 나오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뭐 이런 말을 넣어서 친전을 보낸다고 해서 그 친전이 오면은 절대로 뜯어보지 말고 나한테 직접 가져와라. 내가 나만 먼저 보겠다 내가. 막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친전이 아니라 전화로 통보를 하기로 했고 떨어진 사람한테만 전화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놈의 전화가 울릴 때마다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 거려요. 예? 특히 발신자가 누군지 안 적혀 있을 때 누구로 올 줄 알아. 더구나 홍창선 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홍창선 의원님 전화번호 제가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이 없는 전화가 올 때마다 여보세요 이렇게 조용히 받는데 기자야 다행히. 근데 의원님 전화 받으셨어요? 막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직 전화가 안 걸려오고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고 있어요. 이러고 있었죠 오늘 하루 종일. 저도요. 어제부터 진짜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떨렸어요. 네. 그러니 다 무서워했구나. 아니 그러면. 진성준 의원이 혹시 걸려들면 어떡하나. 그래서 너무 떨리고 그래서 그러면 진짜가 나타났다 멤버를 누구로 하지? 진성준 의원이. 근데 진짜 본인 떨렸어. 혹시 진짜. 본인이 거기 들어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죠. 저는 조금 더? 저는 조금 더 생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아예 생각 안 해요 그런 거. 저는. 그러니까 옛날에 89년도 그 미 대사관제 들어갈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언제부터 했잖아. 이게 떤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이 불안과 공포가. 에라 모르겠다. 될 때면 되라. 그러고 들어갔어요 실제로. 그랬더니 뭐 또 아무렇지도 않더구만. 뭘 안 들어가요? 그 들어가서 무서웠다며요. 아니, 40분 만에 잡혔다는데 폭탄 들고 들어가가지고. 아니 근데 들어가 그 직전까지는 그렇지만 딱 막상 실행의 액션 그렇지. 딱 들어가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아유. 그래서 괜히 떨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컷오프 탈락자가 더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입니까? 더 나온다고 합니다. 더 나온다고 합니까? 예. 왜 더 나와요? 이제 20%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1차 컷오프에서 통과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부 지역에서 경쟁력 조사를 다 한답니다. 여론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점수를 그걸 매겨서 1등부터 꼴등까지 다시 이렇게 쭉 순위를 매겨요. 그래서 3선 이상은 하위 50%, 초재선 의원은 하위 30%를 상대로 의원들마다 놓고 이 사람을 공천 탈락시킬 거냐 아니면 일단 공천 심사에 들어가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공천관리위원들이 다시 투표를 한대요. 언제예요? 선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여론조사가 돌아간다는 설이 있어요. 자, 이 시대의 참 역술인 역술인? 플러스 참 분석인으로서 이건 정보를 갖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짐작 말고. 진성준 의원이 핵심에서 밀려나더니 감도 떨어지고 촉도 떨어졌어. 왜요? 왜? 내가 얘기할게. 이거 발표된 거야. 자, 이거. 보세요. 이제 1차 걸러졌어. 컷오프. 그리고 3선 이상 50%. 하위는 재심사자. 그리고 초재선은 30% 재심사인데 그거를 떨어뜨리는 거 위주가 아니고 예. 쭉 심사를 해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경쟁력이 없어서 공천을 줘도 못 이기겠다. 못 이기겠다 하는 사람만 걸러낼 가능성이 많아. 그렇겠죠. 알았지? 맞죠. 그게 자르겠어. 그리고 100명이 공천 신청을 현역에 했는데 단수가 47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지역구가 태반이야. 갑자기 투입을 하면 경쟁력이 없다고 잘라낸 사람보다 더 경쟁력이 없어.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냥 공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은 참 분석인으로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왜 50% 30% 이거를 뒀어?
겁나게. 겁주는 거지. 왜 맥없이 겁을 줘요? 지금 겁먹은 사람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아니 저는 간신히 오늘 1차 컷오프도 통과했는데 진짜 불안해 많이 했나 봐요. 또 공천관리위원들이 찬반 투표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근데 근데 왜 우리 공천관리위원들 모든 잘 비대위에 모르고. 다 들어가시는 우리 그 부단장님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제 분석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맞습니다. 맞죠? 네. 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너무나 과학적인 데이터와 과학적인 추측. 거기에 데이터가 어딨어? 47명이라는 거 기억했어? 100명 현역이 신청을 했는데 47명이 단수 지역이에요. 저는 단수가 아니니까 그러지. 제가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뭘 잘해서 알아서가 아니라 예. 그 퍼센티지 해서 뭐 하는 것이 떨어뜨리고 뭐 자르고 그런 뜻이 아니라 예. 경쟁력을 예. 그러니까 윗분인 이제 놔두고 아랫분들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는지를 한번 재심사를 한다. 그 취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무조건 잘라내는 건 아니다.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이런 왜 거야. 찬반 투표를 이런 거야. 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퍼즐 맞추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동영 후보가 경쟁력이 없어. 우리 당의 상대평가에서는. 근데 그 지역에서는 이동영이 상대적으로 다른 당 후보를 압도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의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아도 그 사람을 공천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왜? 당연하지. 총선은 한 석이라도 이겨야 늘려야 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기는 사람을 내보내야 돼. 그래서 당선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겠다. 나는 이 뜻을 해석해. 김종인 대표가 공천의 최우선은 당선 가능성이라 말하지 않았나요? 당연하죠. 그렇죠? 여러 번 말씀. 여러 번. 네. 이게 중요한 그리고 거니까. 이제 공천위원장님이나 무슨 총선 뭐 단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땐 자기들이 그 해야 할 일이 그 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메리트를 거르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표님 입장에서는 딱 보고 될 사람을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아니, 될 사람을 다 내보내줘. 그런데 제가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어딨어. 아니 근데 그 지역에서 지금 진성준 의원만큼 그렇게 공을 들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네. 마음을 거기 누가 놓고- 가서 마땅으로 마음을 놓고 있어도 놓을 됩니까? 수는 없고 열심히 하시라고. 마음 놓을 순 없지. 그럼 당연히. 그런데 이번 같이 이렇게 지금 오늘 이 지금 탈락되신 분들이 이렇게 발표가 나는데 저는 참 사실 들어와서 그래도 눈이라도 맞추고 알던 사람이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아프죠. 그렇죠. 근데 그럼요. 예.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은 다음번에 국회의원 된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출석도 예. 거기 하고 20% 컷오프 당사자들은 굉장히 상심하고 있을 테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약간 정치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액면 그대로 이렇게 다 정치적 고려 없이 그 사람의 역할과 나름대로 사람들 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도 출석률 굉장히 안 좋습니다. 법원 발의건수도 굉장히 안 좋아요. 당대표니까 네. 당연히. 당대표이기도 했고 대선 후보기도 했고. 예.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상임위장에 출석할 수 없는 물리적인 불가능한 상황이 많았단 말이죠. 예. 근데 이런 걸 고려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표도 그냥 컷오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 평가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건 다음번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번에 뭐 좀 놓친 걸 보완해서. 근데 어쨌든 이 10명 굉장히 상심한 상태일 텐데 일단은 유인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쿨하게 받아들이겠다. 내가 당을 떠나는 게 당의 이득이 된다면 컷오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한 상태고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심을 하겠다. 뭐 이런 상태죠. 김현 의원이 참 안타까워요. 저는 무죄도 선고받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그 대리기 살폭행 사건이 결정적으로 악영향으로 작용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종편에서 너무 많이 떠들고 당도 약간 그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심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평가 끝난 이후로 무죄 이렇게 받았거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안타깝고 특히 이제 또 세월호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가서 앉아가지고 24일 단식만 했는데 대기사 폭행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김현 의원이 다 뒤치다거리했어요. 그렇죠. 예. 그 세월호 그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대책위원회를 꾸렸고 그리고 김현 의원이 그걸 자처를 했어요. 내가 그 일을 다 하겠다. 그래서 세월호 그 가족들은 이모라고 불러요. 예.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날카롭고. 근데 그거를 김현 의원이 계속 여기서 있잖아요. 며칠씩 먹고 자고 했어요. 그런 눈물 나는 과정이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게. 저도 이제 평가 내용과 이걸 모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세월호 가족 유가족들도 지금 거의 뭐 망연자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 양반이 대표성을 갖고 우리 당에서는 다 했어요. 아, 그렇죠. 굳은 굳은 일을 다 했죠. 네. 이렇게 언론에 많이 안 나오고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여의도 정가에서는 다 알죠. 어쨌든 근데 국민들은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20% 이제 컷오프 되면서 이게 뭐 좀 개혁의 신호탄 뭐 이런 걸로 좀 여기집니다. 또 이분들이 나간 자리에 이번에 또 새로 영입하신 분들, 좋은 분들을 또 대체를 해야겠죠, 그렇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고민인 거죠. 오늘도 이제 발표 나자마자 이제 의원들 몇몇 분이 앉아가지고 이제 장탄식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희상 의원 같은 경우는 대체 인력이 없거든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의정활동 평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는 이분이 안 되면 없으면 의정부 2개 지역이 날아가고. 진짜요? 그러면 그리고 동두천 정성호 의원 지역도 직접적인 영향권이 들어가고 남양주까지 영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선 그냥 안 한 거죠 지금. 정치적 고려 없이 했다는 얘기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준대로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FM대로 그냥 숫자대로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걱정인 거죠. 왜냐하면 총선 이기려고 이렇게 이런 것도 아픔을 감수하고 다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의석수를 줄이는 걸로 가면 이걸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디테일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재심에서 혹시 이게 뒤집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 왜냐하면 지금 의정활동 평가한 것은 수치화된 거고 계량화된 거기 때문에 누구나 보면 아는 건데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거는 수치화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것은 정치적 뭐랄까 감이라고 그럴까? 아니 아니면 그런데 네. 저는 국회의원의 그 능력을 평가한다고 해서 지금 이거 계량화 시킨다고 이걸 이제 그 시스템으로다가 그렇게 이제 점수를 매겼다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의정 활동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잘해서 지역에서의 평가가 좋고 이 뭔가 경쟁력이 있다면 그것만큼 국회의원한테 경쟁력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이제 뒤집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아쉬운 점은 다 있겠죠. 모든 네, 문제가 네. 있겠지만 네. 결과는 뒤집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이제 이 10분의 마음을 조금 더 추스려 주는 거 또 이분들이 그래도 뭐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마는 유인태 의원처럼 정말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뭐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홍창석 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당의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요. 이분들이 잠시간의 휴식을 갖고 재충전하시는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 알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유인태 의원 지역구에는 이제 경선 신청한 사람이 있고 2명이 지금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인태 선배가 이제 누구를 도와주고 하면은 당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이 이제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영입 인사를 투입한다든가 아니면 뭐 재공모 신청을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겠죠. 있겠는데 이제 걱정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걸 불복하고 무소속 나가버린다. 무소속으로 나간다든가 다른 당으로 간다든가. 그렇지. 네. 그랬을 때는 이제 굉장히 송호창 의원 지역구에는 누가 뛰고 있어요 지금? 경선 준비할 그 사람이 지역은 제가 있었나? 파악을 못 하겠어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없는 지역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경쟁력이 있냐? 경제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거지. 네, 컷오프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모처럼 재윤경 대표 모셨으니까 1부에서 별 말씀 없어서 2부에는 재윤경 대표 위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가 2014년 2월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다음한문을 발표했는데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5%포인트 낮춰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지금 현 시점에 오히려 13포인트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 또 외국의 경제 전문가들 또 외국의 경제 전문지 이런 데서 예측하기를 대한민국 경제의 내관은 바로 가계부채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두 분 다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한민국의 내관 경제 내관이 가계부채다. 여기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저는. 저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심각하네. 예, 총선 대선에서 정말 민주당이 그 어떤 정책보다 가계부채에 대해서 시원한 정책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뭐 숫자가 다 말해주는데 그 장기 연체 상태인 사람들이 이것도 2013년 조사 결과인데 328만 명이고 지금 이분들 제외하고 금융회사 3군데 이상에서 돈을 돌려막게 하시는 분들이 34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700만 명.
뭐 성인 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한 2천만 명 잡으면은 3명 중에 1명꼴입니다.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장기 연체 상태. 이게 저희가 가계부채 그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한 1000여 명 대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깜짝 놀랐던 게 강남역 앞에서 조사를 하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 와서 저희가 USB 드린다 했더니 와서 설문지를 작성을 하시는데 추심 경험 있고 지금 현재 얼마가 연체되고 있고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평온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속은 굉장히 힘드신 거죠. 그래서 3명 중 1명꼴로 유권자 아닙니까? 지금 가계 빚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어떤 곳보다 정치권이 빨리 답을 해야 되고 지난 대선 때 그 박근혜 정권의 그 공약 1호가 이거였잖아요. 그 국민행복기금 322만 명을 구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뭐 오늘도 우리가 그 국민행복기금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약이었지만 그것도 구제가 아니라 추심 프로그램으로 전락해 버렸는데 이럴 때 민주당이 사실 그동안 뭐 또 실적도 많습니다. 그 서울시나 뭐 성남시 그래서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가계부채 대응해 왔던 것도 있으니까 이거를 총선의 실적도 좀 많이 알리고 그리고 또 대책도 마련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빚 문제 저는 좀 답을 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조금 좀 시각이 다른데요. 네. 그 1200조라고 하는 가계부채라는 것은 사실은 정당이 어떤 대책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미 일은 터진 것이고 대기업 부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 부채가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한두 가지 정책 이런 걸로 이렇게 뭐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것은 두고두고 오랫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재윤경 대표가 말씀하신 건 이제 그 중에서 그 이제 뭐 장기 연체자로 이제 그 이미 된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을 설사 다 해결을 한다고 해서 1200조 어디로 안 갑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런 프로세스로 가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가계부채 특위가 만들어져서 당 안에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거를 서로 공유하는 이제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가계부채를 악성 채권 이런 것은 좀 소각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이런 방법도 있다 하는 걸 알리는 과정 속에서 불법적으로 추심하는 사례 예를 들면 형법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계속 추심하고 편법을 이용해서 아까처럼 뭐 조카한테 전화하고 뭐 누구한테 전화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성년 아동들이 부모의 부채를 상속한 경우 이런 경우는 합법적으로 털어주는 그래서 입법 활동을 좀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예를 들면 공적 자금을 좀 엄밀히 이제 심사를 해서 공적 자금을 좀 투여를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 이런 것까지 좀 가야 되겠다. 당에서 물론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의 어떻게 보면 제1의 과제, 그러니까 부채 주도의 성장이 아닌 방향으로 좀 트는데 이번 총선 과정 속에서 공약을 내걸고 이걸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대표님 말씀도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냥 아파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 또 오랫동안 치유가 필요한 그런 상태까지 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최소한 적어도 우리가 지금 OECD 가입국 중에 11년째, 12년째 되겠죠, 올해가.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근데 자살 사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빚독촉이에요. 이 빚 문제거든요. 뭐 연예인들도 다 자살했다 하면 알고 보면 빚 때문에 고민했었다. 그리고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게 사실 전 세계에서 그 사례를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동반 자살이 아니고 그냥 살인이죠, 그거는. 뭐. 살인이기도 한데 근데 뭐냐면 오죽하면 오죽하면 그리고 그 기사를 저희가 다 그 스크랩해서 찾아보니까 사유가 다 빚 문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 근데 사실은 가계부채 심각하고 우리가 치유하는데 오래 걸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고통받지 않게 할 수 있는 정책은 분명히 답이 있거든요. 저는 이 답을 꼭 많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MF 때 무슨 은행이 무너진다. 그럼 너무나 많은 게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분야에서 폐해들이 나타나니까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일단 살리고 보자. 그 뭐냐면 그만큼 중요한 문제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은행이 망하고 막 이런 것은 저는 그 문제 못지않게 이 가계부채 문제도 그렇게 국가가 이제 마치 은행이 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투여했던 것처럼 지금은 가계부채에도 그런 처방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나라 가계부채들은 이렇게 그 이제 집을 사는데 사람들이 좀 무리를 하게 집을 샀고 이제 그 집이 뭐 좀 오르기를 원하고 하는데 집이 또 오르지 않고 하면 이게 이제 정부 악순환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꾸 그 빚을 또 갚기 위해서 또 다른 또 어려움들이 생기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런 빚은요 맞아요. 트위노믹스가 그거거든요. 빚내서 집 사는 이자 별로 안 받을 테니까 막 대출해. 그리고 집 사. 이렇게 해서 이제 단기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사람들하고 달리 외국 사람들하고 달리 유별나게 집에 집착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다는 사례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재윤경 대표랑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고 또 그리고 이 대부업 있잖아요. 대부업 이자율이 지금 34.9%였는데 27.9%로 낮추는 걸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이거를 새누리당이 반대해 가지고 통과를 못 시키는 바람에 34.9%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법의 공백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 빌리면 349만 원, 350만 원을 이자로 내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그런 거 이렇게 지금 개몽을 하고 있는데 아니 1,000만 원을 빌렸는데 350만 원을 이자를 내요. 이게 은행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부업체들은 이렇게 고금리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무너져서 저희가 이제 개몽을 하려고 은평구에 있는 한 대부업체를 방문해서 34.9%가 무너졌어도 법의 공백 상태라도 그 이상은 받지 말아라. 그걸 이제 권고하고 다녔어요. 구청장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대부업체 가서 물어봤어요. 하루에 이 대부업체 여기 와서 이 지점에 와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100명이 상담을 하고 50명이 빌려간대요. 돈을. 그럼 얼마 빌려가냐. 그랬더니 평균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따져봤어요. 하루에 50명이 빌려갑니다. 200만 원을. 그러면 한 달이면 1,500명이에요. 그 대부업체 하나에서 이거를 1,500명을 12달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18,000명이 200만 원씩 빌려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 대부업체가 60개 지점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대부업체 한 군데에서 이 평균 200만 원씩 하루에 빌려가는 사람 1년이 1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이게 생계형이죠 완전히. 근데 200만 원을 빌려간 사람들은 200만 원을 못 갚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이자를 물죠. 연체가 되죠. 200만 원을 빌려갔는데 나중에는 1,000만 원을 갚아야 되고 2,000만 원을 갚아야 되고 갚다가 60만 원이 남았어요. 200만 원 빌려간 거를. 한 2,000만 원을 갚고. 근데 그 60만 원이 남아있는 걸로 딸 앞에서 수갑을 채워서 경찰서로 끌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발생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런 대부업체가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줄었긴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하도 관리감독 세게 하니까. 네. 그래서 원래 14,000개였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한 8,000여 개 정도. 이런 대부업체가. 네네. 자영업자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운전 자금으로도 많이 돈을 빌릴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금융권에서 이렇게 집계 한 1,200조 말고 이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은 여기 밖에 있어요. 전혀 집계가 안 되고 있는 게 되게 심각한 건데 이 대부업체 같은 경우가 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허술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이게 8시간 가서 그 교육 받잖아요. 제가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서 받았는데 정말 다 자요. 다 자고 8시간 끝나면 구청 가서 10만 원 내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실사를 다 했는데 서울연구원에서 실태 조사를 다 해보니까 자기 집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도 그렇게 많고, 사채놀이를 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사채랑은 또 달라요. 이거는 등록 대부업체가. 그러니까 등록한 사채놀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게
대부업체를 가보면 절반이 다 서류로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전산 등록 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산 등록을 안 해요. 그래서 뭐냐면 계약서를 다 종이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로 사무실이 다 꽉 차 있는데 기록이 안 된다는 거구나. 예, 안 그런- 잡히는구나. 그래서 통계 안 잡히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심지어 뭐 그 은행에서 연체되면은 대부업체로 팔기도 하는데 대부업체에서 또 추심하다 안 되면 또 다른 대부업체에 팔아요. 이렇게 막 회전되다가 중간에 대부업체 하나가 망해요. 그러면 채무자가 왔는데 우리가 파산 면책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채무 증명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다. 근데 자기 채권을 못 찾아요. 예.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돌다가 예, 어딘가 돌고 있는데 중간에 대부업체가 한 군데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행방을 못 찾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황당하고 허술하게 관리되는 게 우리나라 가계 빚이라는 거죠, 지금. 자, 근데 네. 200만 원을 빌린 사람이 그 대부업체만 빌리겠냐고. 그렇죠. 다른 데가 또 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빌리는 것은 제약이 없어요. 근데 무슨 사람들은 뭘 보고 신용대출을 그냥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해줍니다. 그냥 해주고요. 저는 하나 아무것도 더 따지지 예, 않는다. 오히려- 즉석에서 300만 원 준다. 네, 이게 네. 막 문자 메시지 그거야. 들어와요. 그럼요. 네네. 오히려 법에 300만 원을 초과해서 빌려줄 때는 소득을 증빙하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대부업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300만 원 대출의 룰이 있어요.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빌리러 왔어요. 그러면 소득을 증빙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소득 증빙에서는 빌려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300씩 쪼개서 예, 여러 군데 대부업체에서 나눠서 해줘요. 그러니까 상환 능력이 안 되는 줄 알면서 빌려주는 겁니다. 왜? 예. 자기들이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왜 빌려주죠?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받을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는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 감옥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못 갚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 다 그리고 다른 데서 더 빌려서 나중에 그렇지. 결국 이제 그게 이제 사채까지 아까 가서. 말씀드린 게 네. 우리나라가 그 채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해요. 네. 그것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가계부채 투기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대부업법 개정안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 보완할 내용들이? 대법법 개정 그다음에 공정 채권 추심법에서 그러니까 이 빚이 막 땡처리 돼서 사고 팔리고 황당하잖아요. 노예 문서처럼 막 사고 팔리니까 이런 게 불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 뭐 그리고 파산 면책을 좀 쉽게 파산 면책 공소시효 없애주는 거. 그리고 뭐 이런 소멸시효도 거. 네. 예. 딱 끝나면 더 이상 소멸시효 연장 못하게 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제 법들 대표님 준비하고 있잖아. 있습니다. 그 네. 우리가 이제 박병석 의원 대표 발의한 네네. 것도 있고, 그래서 시효 없애주는 거, 뭐 이런 거. 시효를 그다음에 완성시켜주는 그리고 이제 거. 예. 불법 상속 예, 뭐 예, 이런 예.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 했는데 19대 국회에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런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가계부채 투기를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보통 은행 이율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0%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업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34.9%를 이자를 받아요. 1000만 원 빌렸는데 350만 원을 이자로 뜯어가는 것을 국가기관에서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고 통계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제약 조건도 없고 담보대출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경제 초이노믹스는 자꾸 빚내서 집 사라 하고 반짝 해열제 단기부양책을 쓴 거고 이 분야는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돼서 아래 위로 멍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 규모도 알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저는 이 정도로 심각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가계부채 부분은 우리가 좀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워서 20대 입법 과제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죠. 지난 대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 대선까지 그 선대위까지 들어가서 뭐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정말 그 상대편 후보 박근혜 이제 대통령이죠. 그때 당시 후보 당시 이제 전국에 플랜카드를 걸었죠. 신용유의자 322만 명 구제하겠다. 18조 원 행복기금 만들겠다. 이거에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했어요. 여기서 오히려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오히려 그때 당시에 뭐로 늦어도 이런 거? 예,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거 아니다.
아니다. 아니 근데 그게 지켰어요. 이제 그게 걔네들이. 바로- 안 지켰죠. 지켰잖아. 안 그게 바로 지키는 게 정치권 문제죠.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당에 말하자면 회의적인 이유가 바로 그건데 상대방이 뭘 하면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그런 것이 그게 굉장히 나쁜 버릇이죠. 근데 그때 그 전소희 교수님이 이제 그때 그 단일화 전에 안철수의 그쪽 그 후보 쪽에서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더 센 기금을 만들겠다. 그래서 더 센 기금을 만들어서 채무자들이 상담을 하러 오고 채무 조정을 자기 형편껏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이 프로세스를 밟으면 현금을 주겠다. 이런 공약을 만드셨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안심 무슨 펀드였나 무슨 펀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단일화 이후에 적극적으로 그 공약은 단일화 정책 공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해서 받긴 받았는데 오히려 이쪽은 이제 그 가계부채 전문가라고 해봐야 뭐 저밖에 없었는데 제가 워낙에 이제 뭐 여러 면에서 좀 떨어지니까 말빨이 안 썼어. 네. 그래서 그 공약이 이제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그게 대선 총선 때 10명 이랬어요? 공동 선대위원장 대선 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대선 때? 네, 문재인 대선 후보.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런데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마포에 있는 대부업체에서 70억 5천만 원을 소각했어요. 거기에 해당자가 이제 555명이라는 거죠. 그 555명은 우리 당 가계부채 특위에서 그걸 했으니 영원히 민주당을 지지하지 그렇죠.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난번 대선의 뭐 실수 같은 거는 이번에 뭐 주진영 대표가 들어가셨으니까 네.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소액의 고리대금업에 따른 피해자들을 어떻게든 좀 구제해보자라고 하는 대책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재윤경 대표님이나 우리 저 정청래 최고위원님의 가계부채 가계부채 특별위원장님이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최고가 아니니까 네. 예, 특별위원장님의 이제 대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00조라고 하는 가계부채에 잡히지 않는 이를테면 지하 경제 부채잖아요. 이를테면. 그런데 1,200조인지 1,500조인지 모르지만 아까 우리 경제에 두고두고 발목이 될 그 1,200조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 부채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저 경제 전문가로서 우리 주 대표님께서는 어떤 처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같이 여쭤볼게요. 네. 더불어서. 더불어 질문을 해 굉장히 주세요. 좋은 질문이죠. 좋은 질문입니다. 네. 여기다가 더 얹겠습니다. 제가 얹어서 질문하겠는데 이용섭 전 장관이 지금 총선 정책 공약 단장이지 않습니까? 주 대표님이 이제 부단장인 거고. 근데 이용섭 전 장관이 한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 3대 중병과 양대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3대 중병이 뭐냐면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부족. 또 양대 위기는 재정 건정성 악화, 가계부채. 진단을 이렇게 내렸으면 치료법이 뭔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것도 좋은 가계부채 질문이야. 문제 좋은 질문. 합쳐가지고 어떤 정책을 내세워가지고 이걸 해결할 것인지. 그러니까 아까 구체적인 걸 말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조금 그래도 거시적으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거시적으로 말씀을 첫 번째로는 우선은 뭐 히포크라테스 말하듯이 더 이상의 부채가 늘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네. 지금은 이미 커졌다고 하면 줄이는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앞서간 얘기고 우선 더 늘지 않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은행에서 그 대출을 하는 심사의 기준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그 비용을 갖다 부과한다든가 하는 그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더 늘지 않게 하는 것부터가 이제 중요하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최경환 씨가 부총리가 되고 나서 대출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제가 아는 많은 저희 뭐 후배들도 뭐 금융위원 이제 재기재부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거 틀린다는 거 아는데 그냥 입을 다물 거냐, 아니면 뭐 뭘 할 거냐. 잠깐 고민했지만 공무원이라는 게 다 이제 커리어 리스트니까 그냥 입 닥치고 그냥 있는 걸로 이제 나갔죠. 그런데 1년 반이 지났어요. 누가 따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조용히 지금 정부의 정책이 지금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건 문제라는 거 아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경환 씨가 있는 아직 부총리에서 그만두기 전부터 정부 정책이 지금 조금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거 바뀌는 과정에서도 이제 선거가 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거 하다가 안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 정부의 정책이 뭔지 애매모호합니다. 네. 냄새는 비우는데 그것이 뭔지는 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요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정부의 정책이 조금 더 구체화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가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대출 규제가 정부가 내놓은 게 이제 조금 저는 오히려 위험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그 최경환 그 부총리가 계속 빚을 늘리게 했더니 담보대출이 급격하게 늘었는데 그중에 절반이 집을 사는 데 쓰인 게 아니고요. 담보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좀 비교적 멀쩡해 보이는 1200조의 주택담보대출조차도 빚돌려 막기가 시작돼서 악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대출의 입구를 딱 막는 순간 사실은 이제 부실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서 이제 금융이라는 게 문제가 이제 급격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 번째인데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걱정만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은 뭘 해야 되는 것이니까 우선은 더 늘어나지 않게 첫 번째로 하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피드 조절인 거죠. 그것은 얼마나 빠르게 얼마만큼 세게 할 거냐는 것은 하면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실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저도 뭐 이건 몇 년 전부터 제가 한 얘기인데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의 손실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른 수는 없는 거예요. 예. 크게 보면 그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거냐 그것은 이제 보면 아는 것이죠. 예.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는 게 금리가 지금보다 올라가면 어떡하지? 라고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네. 힘든데 그렇게 되면 혹시 금리 상승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옛날부터 금리 내려갈 거라고 더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아마 저는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오히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이 올려도? 네. 부채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뭐 납득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부채를 관리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의 삶은 그러면 나아질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안 나아져야지. 예, 말씀하신 대로 최영경 대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그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뭐 집 사는 데 쓴 게 아니라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생활비로 쓰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병이 걸리면 입구를 조이면. 아프지 않게 낫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프대 그게 너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재 제도는 너무 그 규제의 칼날만 쓰게 될 경우 사실은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병이 악화돼서 죽음에 이를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써야 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저는 적극적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아까 그 이런 고금리 대출뿐만이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담보대출이나 그 금융권, 제일금융권 대출에도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네.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야 불을 끄지 사고 날 것 같아서 미리 저는- 준비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채무조정은 그런 방식의 굉장히 엄청난 그 탕감이 아니고요. 최소한 은행권의 자체 워크아웃 프로그램 같은 제도라든가 그러니까 좀 그 개인적으로 가계빚의 심각한 상태의 그 절벽에서 좀 사다리를 놔주는 정도의 많은 제도적 보완 장치만 돼도 저는 그래도 중산층들의 가계빚은 그런 게 되면은 한국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요. 그 사실은 지금 그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에 이미 그런 그 법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법안은 네. 민주당이 야당으로 있는 한 통과가 안 될 겁니다. 야당으로 있는 한 안 되죠. 예.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자꾸 죄송한데 아니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그렇게 뭐 이제 어차피 부채 편집해서 관리를 잘라납니다. 한편으로 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현실적인 삶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뭔가 국민의 소득을 또 좀 높이는 정책 또는 무슨 공공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정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이 소득을 얻어가지고 먹고 살기는 또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동시에 이렇게 추진되어야 하지 부채 관리만 잘하겠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득을 늘리고 싶었으면 진즉 늘렸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더 역시 이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네. 네. 그에 대한 우리 당의 무슨 경제 정책이나 대안은 없는 건가요? 그 문제는 역시 저는 없는 게 도리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게.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은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한국이 30년, 40년 동안 왔던 경제 운영의 방식을 바꾸는 거로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해야지. 네. 아, 소득주도 성장으로 만약에 뭘 바꾸면 당장 뭐가 이렇게 탁 돼서 뭐 성장률도 오르고 그래서 뭐 다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잘못된 네. 생각이라는 진통을 거죠. 겪어가면서도 네. 전체적인 경제 기조를 바꾼다는데 의미를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가계 소득 뭐 500만 원으로 만드는 정책을 하자. 그래서 그거는 옛날에 이명박이 747 하던 거랑 또 그러니까 경제 정책의 목표가 GDP 성장률이 되는 나라는 그거는 진짜 후진국인 거죠. 근데 한국은 그걸 여전히 써먹으려고 했던 것이 이제 옛날에 나쁜 버릇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인데 GDP 7%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인구로 나누면 가구당 소득이 얼마가 늘어나거나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통계상에만 잡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의 목적을 자꾸 그런 모든 요인이 모여가지고 나온 결과가 GDP이고 그것이 모든 결과가 모인 것이 가계소득인데 그것을 목적으로 정책의 타겟으로 둔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것이 좋은 결과로서 나중에 소득이 늘고 경제가 성장을 하는 것이지 자꾸 성장률 기준 또는 뭐 소득률 소득의 뭐 액수 기준에 뭐 이것을 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말하자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명박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나? 양동이를 가지고 비가 와요. 이걸 담아요. 얼만큼 담았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비도 안 와. 근데 양동이를 거꾸로 들어가가지고 얼만큼 담겠다. 이것은 현실에 기반한 그냥 페이퍼상의 통계 수치.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물 경제에도 그리고 우리 민생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포퓰리즘을 넘어서 약간 사기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조금 멀리 보고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뭔가 좀 희망적인 그런 방법이 없어요? 희망적인 방법은 첫 번째로 정권 교체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제가 정권 교체 말을 하는 게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당연히 좋겠지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말고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희망이 정권 우선 바꾸고 난 다음에 어프로치를 해야지. 경제 기조를 바꿔야 네네. 되니까. 그게 기존에 있는 새누리당 같은 사람들의 박근혜 씨가 재임을 하지는 않겠지만 뭐 그 당에서 다시 나온다고 하면 안 바뀝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이 심각한 문제를 다 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치로 나와 있는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은 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주 박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해결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그 방안을 찾지 않나? 결국은 미봉책을 끝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미봉책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라는 걸 자기들도 알고는 있어요. 알죠, 알고 당연히. 있죠. 근데 왜 그것을 이렇게 미봉책으로만 해요? 그것을 아픈 해결책을 낼 만한 우리나라의 통치 체제가 아닌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새누리당도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는요.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세게 말했다가 조금 후퇴하기도 하지만 국민행복기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약이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아무 대책이 없는 것보다는 진일보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근데 저희가 그게 결국은 그 네. 모은 걸 다 합쳐봤자 네. 태평양에 주전자 물 붓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예를 들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저는 양 당이 선거 과정에서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1,400억 태우고 났을 때 신용회복위원회가 아까 100% 다 갚으셨다 그랬잖아요. 저요? 예. 네. 워크아웃 하시면서 100% 다 갚으셨는데 한 원금 번도 다 갚았어요. 원금을 깎아준 적이 없어요. 네. 신용회복위원회가.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공약 때문에 그게 일부 좀 원금 감면이 생겼다가 주빌리 뱅크 생기고 나서 실제 그 신보기 관계자가 우리 찾아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고맙다. 왜 고맙냐면 원금 감면 얘기는 금기된 이야기였는데 이게 계속 부실채권 얘기, 땡처리 얘기 나오고 하니까 자극이 돼서
지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그 워크아웃 프로그램이 원금 감면 90%까지로 제도가 바뀝니다. 그러면 10%만 갚으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그렇게 극단적인 채무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3개월밖에 연체 안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교적 그 워크아웃을 해주면 바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저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공세적으로 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아니, 민주당이 먼저 준비해야 저는 된다.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지금 주 박사는 계속 그러잖아요. 이 정권을 교체하는 길밖에는 이걸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결하는 목표를 갖고 제대로 된 이 정책을 갖고선 이걸 새로 시작을 해야만 이걸 그나마 시작이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자기네들이 기조를 바꾸면 그동안에 뭐 했냐는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자기가 안 바꿉니다. 이것은 도리어 회사 왜 이렇게 기업 사장이 바뀌고 나서 한 번씩 크게 뭐 적자 한 번씩 내듯이 정권이 바뀌어서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정권이 그때 한 번 할 수 있는 일이지 기존에 지금까지 끌고 왔던 정권이 그걸 실토하기라는 것은 그건 근데 이렇게 못하죠. 수치로 이렇게 그냥 악성으로 점점 더 우리 경제가 가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그 기조를 바꾸지 않고 이걸 그대로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숨기는 것도 한도가 지금도 있지. 경제 성장률 2%지만 여전히 이번에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이 뭐 다수당이 될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새누리당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어제 했던 것을 자기가 실정을 했는데 다 민주당 때문이다. 국회 때문이다. 책임 떠넘기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필요하면 입장과 태도를 바꾸고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도 그런 공약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계부채에 대해서 더 센 공약을 낼 수도 있다. 유권자들은 그래요. 정권 바꿔야 되는 거 다 아는 사람들끼리 아는 거지. 유권자들은요. 정권이 바뀌려면 유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96년에 네. 제가 귀국을 했는데 그때랑도 비슷해요. 뭐냐면 기업 부채가 부실투성이다. 기업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아마 부실률이 20%가 넘을 거다. 은행의 대폭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언제가 91년부터 제가 들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정원천 선생님이 미국에 와가지고서는 한미경제학회에다 발표했던 그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나서야 되는데 내가 나서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결국은 IMF 위기까지 가고 나서야 뭐가 됐죠. 근데 IMF 위기도 그때 보세요. 딱 6개월 전에도 뭐 기아가 국민기업이니 다 살려야 된다느니 뭐 온통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체제가 이러한 문제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직성을 갖고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정권 교체가 돼야지만 이 모든 걸 풀릴 수 있다고 자꾸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준비를 하고 정권 교체가 되면 바로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그 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사람들 여기 되게 웃기는 동네네. 네. 이 작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 실력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늘 선거 때마다 고전했고 그래서 새로운 인물들을 이게 진짜 영입하려고 했던 맞다니까. 거죠. 제가 8개월 됐는데 우리가 그래도 산업 속에서 제가 40년을 일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옳은 말을 하는지 싫은 소리도 이것이 뭔가 고칠 수 있는 아픈다면 날 수 있는 이런 얘기인지 우린 그런 걸 알거든요. 근데 내가 이 당에 들어와서 이게 뭐 회의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전략도 그래 사실은 이 전략이라는 게 말이나 뭐 이렇게 순간적인 땜빵이 아니거든요. 조금 더 전략이라는 거는 뭘 위한 거냐면 그는 이기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회의 같은 데를 가보면 다 이렇게 자료로 나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만 하지 그걸 정리를 안 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했어 저는. 이 사람들은 왜 전문가들이라고 모여서 이걸 안 하나? 그래서 이게 관련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찾아서 제가 이 사람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럼 매일 책에 나오는 얘기만 해요. 미국에선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뭐 이런 이론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나도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게 안 되고 무슨 말을 이 사람들이 안 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또 절망하고 그 다음 사람을 또 만나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 탈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해결책을 내야 되잖아요. 해결책을.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지.
근데 계속 둘러대고 계속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하고는 선거를 치르기가 참 어렵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주 박사를 공약 좀 달라고 제가 계속 이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런 말이 정직한 말이죠. 좀 아까 저 KBS에도 그랬어요. 그 어떻게 할 거냐 저보고. 그래서 지금은 난 진실을 갖고선 난 선거를 치를 건데 홍보를 할 건데 쟤들이 거짓으로 나올 거다. 그리고 지금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이거 필로버스터 하는 거 이게 뭐지? 그 테러 방지법.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렸잖아요. 그 이 교활한 이름의 본질을 찾아주자 우리가. 이름을요. 임금 피크제 이거 반대말이잖아요. 이 이름을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너무 교활하게 이름을 만드는 거야 이것들이. 그래서 그걸 했더니 거기 순간에 20분 만에 400개가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이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대로 이 선거에 이 사람들이 어떤 걸 들고 나올지 몰라.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진실에는. 맞습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이겨가지고 여기서 또 순간에 누구 진짜 노숙자들의 돈이라도 그냥 빼먹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예요. 죽든지 말든지. 대부업체랑 똑같은 거지. 그렇죠. 네. 근데 나는 솔직히 지금 생각에 만약에 지금 주 박사가 지금 같이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가 정권을 바꾸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거. 난 그것도 전략이라고 봐.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이 동네에 안 오고도 얼마든지 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왔을까? 저도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권을 바꾸지 않고서는 아무런 것이 될 것 같지가 않아서 하다못해 저 같은 사람도 끼게 된 거죠. 네. 근데 결국은 저 같은 사람도 끼고 싶은 마음이 들 태도가 보여야 민주당에 그만한 표가 오고 사람들이 올 텐데 뭐 저만 하더라도 다 마찬가지죠. 김종인 박사님이 안 오셨다 그러면 안 왔을 거다. 왜? 민주당에 대한 당 자체에 대한 희망을 별로 안 갖고 있으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 가망이 없으니까. 네. 근데 저는 그 정권 바꾸는 거에 대해서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끼리의 얘기고 이제 모르는 분들에게 정권 교체가 그 돼야만 당신의 삶이 바뀐다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메시지 경쟁에서 저쪽이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떤 전략일 것이냐. 그게 참 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대표님이 말씀하신 너무 많이 망쳐놔서. 근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그 좋은 얘기를 믿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을 믿지. 결국은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를 하고 리드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그 듣지. 저처럼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지도 모르는 사람이 말을 해봤자 아무리 맞는 말을 해봤자 안 들려요. 기본적으로 시작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 그 정치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 신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들리지. 근데 지금 우리 야당은 국민한테 신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죠. 박근혜 정권 들어가지고 부동산 대출이 상당히 늘었죠. 굉장히 업된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폭증을 했고요. 그거는 지표가 뚜렷한 게 그 최경환 부총리가 규제를 푼 순간 빚내서 집 사라 듯이, 그 정책. 미친 듯이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저금리 정책을 하는 바람에 이게 또 이제 전세 품귀 현상이라는 영향까지 미쳐버렸습니다. 네네. 더 이상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워낙 금리가 싸니까. 그래서 다 월세로 바꾸고 또 세계적 추세가 또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는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텐데 지금보다도. 이렇게 되면 본질적으로 주거 대책 문제랑 마주치거든요. 그러니까 빚내서 집을 산 사람도 문제고 집이 없는 사람도 문제고 이 주거 대책에 관한 혹시 대책이랄까? 주거 문제에 대한 저는 거. 그거는 주 박사한테 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이 주 박사는 집이 없어요. 나는 그거 아마 물어보고 싶었어. 와이프가 그렇게 집을 사자 그러는데 분명히 집 살 돈이 있는데 집을 안 사요. 그 얘기 좀 우리 한번 해봐. 개인적인 얘기라서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집이 하나 있던 것을 2006년에 이제 팔았어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전세로 이제 살고 있는데 전세라는 것은 이제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하는 전제 때문에 가능했던 그 제도이지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전환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월세로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전세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지금 당장은 좀 비싼 것 같아 하더라도 입을 악물고 월세로 넘어가라. 월세 뭐 해봤자 몇 년 버티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값이 내려갈 것이고 그때 가서 사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월세를 갖다 이렇게 싫어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이게 또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저항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부동산 값이 내려가요? 저는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빨리는 안 내려갈지 모르지만 천천히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뭐 팔 거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와이프가 주 박사는 와이프한테 아주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거든요. 본인의 멘토로 보는 그런 복종해야 와이프를 존중한다고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멘토 같아. 와이프를 너무 그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 와이프가 하는 말이 집 하나 사자는데 안 사. 끝까지 안 샀죠. 아니 뭐 집값이 내려가더라도 거기서 그냥 사는 것인데 좀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 사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높아져 있어요.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걸 네, 빚으로 집값이. 부담을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그냥 계속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빚이 집을 잠식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심지어 수가 재미있는 있으니까. 현상이요. 네. 요번에 제가 지금 이사를 가는데 예. 제 처음 있는 현상을 봤어요. 판교 지역을 봤는데 동판교 지역을 처음에는 이제 저가 사고 싶다는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부동산 중개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사지 마라. 여기는 내려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저는 난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여기는 내려가니까 사지 말라라고 말했다. 복비를 포기해버리네. 네. 이거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데 써야 되는데 이거 혹시 본인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하던 얘기고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공공임대주택 숫자가 작은 나라가 없습니다. 뭐 보통은 한 미니멈 10에서 20, 30까지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5%밖에 안 돼요. 월세로 내놓으려고 하는 물건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월세로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정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겠죠. 그 돈이 들어간 것은 우선 정부가 더 짓고 지금 한 8, 9만 채를 짓는다는데 그 2배로 만들어서 짓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나라 국채가 발행을 해서 그 국채를 국민연금에서 사가지고 운영을 하면 누이 좋고 외부 좋고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것을 우리나라가 그걸 그때 추구를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이러고 저러고 또 말들을 많참 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럼 정리하면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임대주택 짓는데 써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이 생각하신 지론이십니까? 네. 국채 발행한 것을 그 돈으로 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을 져라. 어떤 분들이 한국의 주택 문제 해결하려면 공공임대주택 많이 짓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도 하던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모든 것을 해줄 수는 네, 없지만 네. 그것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방금 지금 주 대표님 말씀하신 국민연금기금은 공공임대주택 짓는데 투자해야 한다. 이거 국민의당에서 우리가 먼저 내놨는데 그래요? 그 다음 날인가 거기서 1호 공약으로 하겠다고 아니, 제가 듣기로는 차용했어요. 그 나가신 분의 보좌관이었던 분이 이제 이 민주당에 있었는데 그 대책 팀원 중에 하나였대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탈당하면서 따라 나간 사람이 그 자료를 그대로 갖고 가가지고 네. 일단 이제 써먹었는데 사실은 자세한 내용은 없으니까 말만 하고 이제 그만두신 아. 거고 실제 내용은 우리 쪽에서 지금 준비를 해서 그저께인가요 발표를 한 것이고 그것을 정리를 해서 저희들 당 공약으로 내놓을 겁니다. 예, 예. 거기 계신 분들 옛날에 일을 좀 도와주지 않았어요? 누구나 국민의당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컨설팅을 좀 해주지 않았어요, 주 박사님이? 저는 여야 국회의원 다 도와드렸죠. 물어보면요. 그러면 그 주 박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그 국민연금 이런 것들도 그분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비난을 받고 두드려 맞을까봐 대담한 정책을 못 내놔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아이러니인데 한탕 정책은 열심히 만드는데 대담한 정책은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정치권이.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러면 어쨌든 국민의당 1호라고 근데 내놨는데 구체적인 공약이 하나 나왔어. 예. 그것이 원래는 더불어민주당 거였다는 거. 그렇죠. 아니 저는 그거를 어딘가에서 봐서 저는 정책에 참 문외한이거든요. 네. 이게 늘 해보지만 무식하잖아. 아 근데 어떤 걸 잘하는 거야 그러면? 잘하는 것이 어딘가 한 명 있을 거예요. 나중에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적어도 20만 호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공약이 있다는 걸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날 저 국민의당이 1호 공약으로 그랬죠. 하겠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 공약인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뻔뻔하게 베꼈으나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전후에 그 처칠이 이제 애틀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수상이 네. 애틀리 수상이 자기 재임 도중에 가장 역점을 두고 했던 것이 공공임대주택 만든 거예요. 네, 예, 저는 그 사람은 그렇게 그 한다고 생각밖에 봐요. 없었다고 예. 얘기해야 돼요. 네. 요번에 발표한 자료에서도 나오는데 스웨덴에서 300만 원을 가구가 300만 원인데 네. 100만 원을 공공주택을 줬다는 네, 거거든요. 네.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런 파격적인 정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런 공약은 좋습니다만 국민연금공단에서 반대하면 어떡하죠? 못 준다. 그건 공단이 정할 일이 아니죠. 어. 그거는 법을 통해서 정치를 네. 법을 통해서? 그렇죠. 네.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그래서 과반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보나마나 초기에는 정쟁의 문제로 풀어 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여당도 이 정책의 타당성을 좀 인식을 하고 나면 도리어 자기네 정책인 것처럼 또 요새는 많이 이게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왔다 갔다 해요. 당장은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다 해결은 못 해준다. 그렇지만 이것 없이는 해결은 아예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그것을 여야가 결국은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뭐 제 생각에는 뭐 원로들 뭐 그 토론회에도 보니까 소상목 장관이 오셔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 이제 여당에서 예. 하시던 분인데 그분 오셔가지고서는 저희들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중간에 중앙일보가 떴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가 갔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와서는 소상목 장관이 저희랑 좀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걸 집어서 뭘 하려고 했는데 우리랑 똑같은 얘기를 해서 에이 재미없다고서 떴다는 거죠. 이것은 이 문제는 사실은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네. 문제는 이것이 정치권에서 자기네들이 그 뭐 예를 들면 뭐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잘 모르는 국민들의 그 초기 반응을 갖다 겁을 내기 때문에 말을 못 꺼낼 뿐이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계신 다양한 공약들, 정책들 아까 뭐 재윤경 대표 살짝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또 우리 손 위원장님도 계속 기다리고 있고 언제쯤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국민들이 혹은 또 정리하고 야권 있어요. 지지자들이 만들어지는 대로 한 두세 개씩 묶어가지고서는 발표를 할지 아니면은 좀 더 다 완전히 만들어서 얘기를 할지 그건 좀 기다리고 있고요. 두세 그다음에 개씩 묶어서 해주세요. 그래야 홍보하기가 편해. 네, 네, 이게 좀 네. 단계를 한 번에는 다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 역시 제가 조금 느끼는 어려움이라고 할까 하면은 이게 관행적으로 총선 때가 됐든 대선 때가 됐든 뭐 공약을 갖다가 막 150개씩 만들어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하는 거냐. 관행적으로 지금 해요. 그리고서는 그러면 또 왜 그렇게 대담하게 확실한 걸 못하느냐. 그러면 과거에 그 여야의 정쟁 과정에서 어쩔 수 없게 택했던 자기네들의 당론이 있습니까? 그 당론을 또 벗어나지를 또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까 손 선배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건데 2등을 하고 저버려둔 멋이 있어가지고 이기려는 싸움을 하는 그 스피릿이 영원히 이 당에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지는 주제에 이기려고나 백소리도 내보고선 져야 되는데 그냥 옛날 지던 식으로 아주 우아하게 지자라는 방식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주 본부장 이런 진단 또 뭐 현역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고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그 주 대표께서 저만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다야 다. 당을 대표해서 그동안 잘못한 과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이게 감각이 있어요. 판단이나 이런 게. 안철수 얘기 좀 해주세요. 전태 얘기했던 거 그대로 얘기 한번 해봐봐요. 아이, 그걸 여기서 어떻게 왜? 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그래요? 여기는 맨날 그냥 완전히 그냥 욕을 있는데 나는 그 얘기가 듣고 싶어서 그래. 뭔데? 속 아니 왜 이 시원하게. 자리에서 욕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욕쟁이를 만들어! 아니야. 그럴 그래서 것은 아니고. 국민의당 얘기를 하면서 한번 그러면 욕을 하지 마시고. 욕가 아니라 네, 그냥 본인의 판단. 네. 해보세요. 여러분 안철수 씨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흘러가는 한국 사회가 좀 우습다고 보이지만 지금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유일하게 그 민주당한테 험을 내서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자기네들 안에서의 리더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만들어서 그러면 다시 또 들어오겠다. 그거 하나 말고는 나머지는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이번에는 좀 지금 한 2시간 넘게 이렇게 우리가 토크를 하고 있는데 제일 마음에 드네요. 뭐냐면 저도 선거연대가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하나 이유를 든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배경의 핵심은 안철수 대표가 생각이 없거든. 생각이 있으면 하룻밤이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짝 간접적으로 얘기한 건데 딱 그거거든요. 자기 중심적 사고 이거 이외에는 남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야권 연대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거고 두 번째는 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저는 그렇게 보고 안철수 지역구를 뺀 나머지 전 지역구에서 단일화하면 되잖아요. 저는 어쨌든 이것이 최종 결렬되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계속 연대와 단일화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함께 하자고 얘기해야 된다고 근데 김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단일화는 없다고 딱 연대는 없다고 단호하게 지금은 얘기하세요. 그러실 때죠. 자강론을 딱 펴야 될 때니까. 그런데 우리 체제가 다 연대를 정리되고 위해서 나면 연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야. 그렇죠. 또. 지금 이제 홍보를 지난주 우리가 청주 가가지고 이제 홍보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이번 홍보는 선거 홍보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독특하고 새로운 것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이제 주에 방송하기 전에 이번에 이제 첫 번째로 할 게 달리는 정책 의자라는 걸 해서 이제 이 차량에다가 의자 하나를 놓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담배값을 줄여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달리는 정책 의자를 해요. 그래서 참신한 거 좋아요. 매일매일 그 의자가 달리면서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날 편집을 해서 거기 그 스크린으로 바로 어제 그 이 30명 인터뷰한 사람이 그게 영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강남역 그리고 뭐 그 연남동 이런 데 가서 이 차가 서 있는 거예요. 연남동뿐만 아니라 강서구도 와주세요. 아니 잠깐 연남동 옆에 성산 1동, 망원 1, 2동, 서강동, 합정동, 상암동 여기도 와야 돼요. 거기를 다 돌으라고? 그래서 그 버스 이제 한 대를 지금 운영을 할 건데 이게 지금은 이제 정책이 들어가면은 이 버스를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이걸로 이제 다 랩핑을 해가지고 이게 3월 5일 날 차가 이제 국회에서 떠나요. 네. 그 떠나는 날 이제 아침에 그 대표님하고 이제 이 비대위들 나와서 앉아서 한마디 먼저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영석 작곡가가 만든 그 더더더더 송이 나왔어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이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와서 이제 그 일도 시작이고 이제 뭐 저는 계속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히 지금 준비를 하는데 이게 공약이 좋아야 돼요, 사실은. 이게 공약 뭐 많을 필요 없어. 킬러 공약 한 2-3개면 끝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10개만 주세요. 확 흔들어대는 거 그러면 한두 개면 돼. 좋아. 10개? 이거는 뭐 이건 비밀이니까 내가 오늘 들은 얘기 중에서 모레 다시 가서 한번 얘기를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그 한두 개 갖고 우리 언어로 바꿔서 다른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정경 대표는 당에서 뭐 맡은 거 없어요? 내일 그 와서 가계부채 뭐 이렇게 말씀. 예. 근데 뭐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아무것도 네. 안 맡더라도 네네. 우리 주진영 부부장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 그래서 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네네네. 끝내기 전에 광고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진짜가 나타났다 하잖아요. 자매 그룹 EJ 끼워 팔깁니까? EJ 주최 청주 토크 콘서트에 이어서 2월 28일 오후 3시 일요일 2시 아니야 2시. 2시야? 2시. 정정합니다. 2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 1000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사회 이동형 유 작가 출연 손혜원
정청래는 나오지 마. 표창원, 조정환, 그리고 정청래는 나오지 마. 네. 진성준 안 데리고 가니까 편했어 좀. 청주가 괜찮았는데 괜찮았죠 그때. 괜찮았어요. 청주가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뭐 미어 터져버렸으니까 또 내용도 너무 좋았어요. 좋다고 지금 좋았어요. 너무 좋다고 지금 그래서 아마 그 광주에서 천석 500석 너무 모자랐다 이래가지고 지금 천석을 하는데 안 채워지면 어떡하지? 안 채워지면 안 채워진 대로 뭐. 안 그 채워지면 사람을 그럴 리가 뭘로 하는 없어요. 거야 지금? 이동형을 뭘로 하는 거야? 아니, 안 채워지면 손혜원 홍보위원장 책임이고 넘쳐나면 다 제 공인 줄 아세요. 네. 많이 좀 와주시고요. 네, 많이 좀 예.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광주에서부터 바람을 좀 일으켜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광주 가고 우리 또 계속 전국적으로 다닐 거죠? 아, 이제 EJ는 그렇게 이제 10번을 이제 이 작가께서 해주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더더더 콘서트가 열려요. 네, 따로. 예, 그거는 이제 완전히 공연과 함께 뭐 훨씬 더 이제 큰 매머드한 그런 행사가 열리는데, 네. 이제 그게 첫째로, 아, 그때 진성준 의원이 한번 와주셔야 되겠다. 지금 날짜가 3월 초 1일에서 한 3일 사이에 예. 전주 전주. 가요. 예. 네. 불러주십시오. 예, 전주 갈 때 한번 가셔서 아니 근데 전주 노래 할 줄 알아? 노래는 못해요. 공연인데? 아니야 우리가 하나 공연을. 댄스를 하면 되지. 댄스를. 그래서 지금 댄스. 전주가 지금 아직은 정동영 의원이 본격적으로 일을 이제 시작 안 해서 우리가 좀 한 10% 정도 높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전주를 한번 훑어야 돼요. 한번 훑어야 되는데 참 나는 우리 정전 최고가 걱정되네. 그 정동영 의원 밟으러 가는데 거기 가서 도와주실래나. 걱정되네. 하여튼 뭐 친 DY거든요. 네, 하여튼 뭐 저 오락하면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럼 당이 명함을 하시죠. 어쩌지? 당이 명령하면 한 해야지, 그럼. 그럼. 당이 명령하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가고 이제 그 모임이 지금 3월 12일 날 예. 킨텍스 1,500석 잡았어요. 아, 예. 네, 그래서 그 공연들 하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좀 더 뭐 대표님이야 뭐 정말 가능하다면 문 대표님도 좀 오셔서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그 굉장히 큰 행사들이 이제 이렇게 지역을 돌고요. 그리고 또 그 김 대표님하고 박영선 이제 의원하고 같이 하는 그 또 뭐죠? 그거는 경제 콘서트라고 그러죠. 경제 뭐 해서 대담을 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 이게 지역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그 유권자들하고 만나는 네. 국민들하고 만나는 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전 이J가 이 작가님이 도와주셔서 하여튼 지난 청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반응이 네, 많이 먹었어요. 전체가 다 좋았어요. 그리고 그 정도 인원이 딱 좋은 것 같아. 그 우리 그 500명? 아니 그 우리 출연자도 아, 네, 네. 4-5명. 네. 나는 거기 반응 안 좋으면 다시는 이제 안 다니려고 그랬어. 아 근데 내가 진짜 정채고한테 진짜 고마운데 네. 거기에 정채고 의원이 안 계셨으면 그런 분위기 안 났을 거예요. 아, 그래요? 사람들이 표창원한테 열광하면서도 야 텔레비에서 그 막말로 나오던 그 남자가 여기 왔다는 거. 막말로? 소문이 워낙 많아요. 종편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근데 네. 그 막말이고 얼굴도 무섭게 생겼는데 거기서 막 실없이 농담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예, 저 난 실없는 농담만 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그날 딱 줬어. 그만큼. 딱 좋았어. 청주 공연을 또 팟캐스트에 올렸지 않습니까? 네. 하루 만에 20만 다운 기록했습니다. 아, 진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손혜원 위원장이 나오셨을 때 순수 다운로드 42만 건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42만이면 한 150에서 200만 사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루 만에 20만 다운로드면 상당한 겁니다. 굉장히 많이 그럼 지금 42만을 오버할 수 있어요? 저희 최고가 200만이 넘어요. 순수 다운로드 200만이 넘어요. 최고가. 정청래 나왔을 때 얼마 했는데? 정청래 의원은 얼마? 한참 됐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은 50만 넘겼어요. 그러니까 자꾸 축적되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조금씩 소년이 아마 50만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 위원장님하고 이재명 시장님하고 거의 비슷해 다운로드가. 일주 차이로 나왔었잖아요. 거의 비슷한 조금 더 높아요. 그런데. 왜? 나 요새 이상해. 그럼 성남시장도 나 출마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나 요새 사람들이 나는 페이스북밖에 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 예. 그게 아마 나는 그 물론 뭐 여러 가지 당에서 하는 홍보의 역할도 있겠지만은 EJ에서 폭발적으로 거기서 탁 올라간 것 같아. 그 느낌이. 예.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오늘도 지금 떡 이만한 거 누가 갖다 줬어요. 네, 드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정치계에 나오는 나이 든 여자들이 되게 밉상이에요.
나 이 인간 근데 정말. 손 대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생각 없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 상처가 된다니까. 이게 무슨 칭찬인지 욕인지 한참 생각하게 되니까. 왜냐면 운동권 이거 좀 세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약간 착한 아줌마 코스프레 하고 있거든요. 착한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냥 착한 이미지는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옛날 고전적 의미로 한다면 커리어 우먼 그리고 성공한 CEO 그리고 당당함, 자신감, 그리고 유능함, 뭐 이런 걸로 근데 지금 내가 돼 페이스북에서 있어요. 무릎을 꿇잖아. 얼마나 착하게 사람들한테 소통을 해요. 그리고 난 진심으로 하거든. 네. 그리고 가끔가다 막말도 하고. 정말 나 어저께 정말 그거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 광고를 다시 한번 해야 돼. 네. 2월 28일 오후 2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 네. 천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또 있나 광주에? 아니 광주를 꼭 앞에다 붙여주시라고. 빛고울 광주. 그렇지.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전라남도 광주. 그 지난번 청주 공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제도에서 오신 분, 중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진짜요? 아마 이번 광주 공연도 어머 지금 네. 전국에서 지금 네. 오겠다고. 전국에서 오실 텐데. 그 앞자리를 몇십 석은 좀 비워놓고 있다가 나 사람들이 다 근데 못 오도록 천석에 가가지고. 한 1,50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3,000명 와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저번에 청주 공연이 사실은 공개를 300석짜리 한 500명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간 분이 굉장히 많아요. 더 이상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천석이가 그러지 않을 것 왜 같아요. 더 큰 데로 안 가요? 없어요.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우리 급하게 구하는. 지난번 했던 데가 몇 석짜리였지? 300. 원래 딱 300이에요. 아니 지난번 첫 번째 더불어 콘서트 광주. 그때 천석. 아 그 자리에서 하는 거야? 그때가 500석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때 2,000분이 오셨거든요. 예. 원래는 천석이었는데 그 벽을 더 터버렸어. 아. 더 민주당이니까 더 튼 거야? 더 튼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벽을 또 더 트면 돼. 이번에도 더 틀 수 있나? 더 틀 수도 있겠죠. 많이 오시면. 킨텍스 같은 데서 할 생각은 없어요? 콘테스트 해요. 하신다니까. 예. 3월 12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초대 손님의 마지막 변을 들으면서 우리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대표님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이번 선거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많은 제 주변에 유권자들도 비슷한 생각인데 좀 작년부터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절실한 마음과 그리고 또 어쨌든 뭐 많은 좋은 분들이 합류하면서 우리랑 마음이 비슷한가 보다라는 걸 서로 또 확인하고 또 당도 변화하는 모습 보이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진영 대표님. 지금은 민주당이 버텨야 될 때죠. 더 이상 밀려나면 정말 네.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아, 끝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뭐 하실 말 없으시죠? 있어요. 네, 하세요. 더 잘 버티겠습니다. 징성준 의원님은 이제 지역구가 거의 확정됐으니까.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거의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열심히 하시겠네요. 예, 열심히 해야죠.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고자 하는 스피릿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참 아픈 얘기이긴 합니다만 왜 이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절절하게 이기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눅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 비뚤어진 언론 지형 때문에 늘 조심스러워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담대하지 못해요. 대담하지 못해요. 맞아요. 이런 주눅 드는 것을 딱 떨쳐낸 분이 이를테면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이시고 나 진짜 할 말 많아 이거. 손혜원 위원장님이시라고 생각해요. 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짓눌려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자유로운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당의 새로운 활기를 집어넣어주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탁 털어서 한 번 승부를 봤으면 좋겠다. 자, 그럼 우리가 할게요. 예. 우리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뛰시고 제가 그 그렇게 중심에서 뭔가 이 당이 가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한번 딱 잡으면서 우리가 예, 나갈 예.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한번 탁 진짜 튀어나오죠. 있잖아요. 자신 있게 뛰세요 그냥. 네. 여기 있는 우리도 그렇고 김동인 박사부터 지금 있는 비대위나 이제 어쨌든 저는 물러난 사람이니까 기도부에서 정말 종편에 주눅 들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편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는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나는 종편 왜 신경 안 우리를 써.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기서는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하냐면 민주당이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하면 맞는 거죠. 그래서 종편에서 많이 씹히면 아 이거 우리가 잘하고 있는 잘하겠구나.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 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발 동동 구르는 거 있잖아요. 저 정말 그거 있잖아요. 왜 저러지? 저도 정청래 의원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무서워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뭐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계속 하지만 그럼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안에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 찍는 사람 그냥 그거 두고 우리 편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잘하면 우리한테로 돌아올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네네. 제가 한 우리가 그걸 가지 봐야지. 얘기를 할게요. 한참 저를 종편에서 연일 비판할 때가 있었어요. 트위터만 쓰면 안 쓰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약 올렸는지 아세요? 백범 김구 선생이 귀국하면서 가져온 극악한 친일 분자 263명 살생부가 있어요. 거기 조선일보 창업자, 동아일보 창업자가 있거든요. 그것을 월간중앙에서 기특종으로 기사를 냈어요. 2002년도에. 그래서 그게 도표와 그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 트위터에 딱 올리면서 종편 이것도 보도해 주세요. 못해요. 그리고 이제 트위터 몇 번 쓰면 또 방송 막 해요. 그러다가 제 의정활동 성적표 자랑질하는 거 딱 올려요. 이것도 보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못해요. 그냥 이렇게 가끔가다 즐기면서 해야지. 지역을 탄탄하다고 저렇게 즐긴다. 강철 멘탈. 즐기면서 해야지. 멋있다, 약도 정청래. 올리고. 평생 한 번도 안 나갔어 종편. 마포는 정청래. 네. 저는 그래서 이번 총선 지도부는 배에 딱 철판 깔고 찌르면 찔러. 저는 이런 기계로 종편하고 대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김 박사님 보세요 요새 그렇지 않는다고. 알겠습니다. 걔가 뭐라고 하는 게 우리랑 무슨 관계 있냐고 딱 걱정 마세요. 네. 좋아, 좋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초대 손님 혹시 있습니까? 이제 찾아야죠. 있을 예정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없으면 마음대로 우리끼리 하는 거고. 네, 있으면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네, 뭐 근데 저도 좀 이렇게 출연자가 아니라 초대 손님을 한번 초청해 주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정도 했으면 그건 되지. 불가능한가? 여기에서 전화 통화할게요. 알았어.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것도 모자라서 또 더 할 게 있어가지고.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시간 동안 들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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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